역사란 무엇인가? 이에치카 4-2 역사에서의 인간관계 159페이지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어느 누구도 노르만디인의 정복이나 미국의 독립전쟁이 가져온 결과를 뒤엎어버리거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항의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가가 이러한 사건들을 완결된 하나의 장으로 다루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볼셰비키의 승리가 가져온 결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나 이 결과로 인해 비롯될 먼 장래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자신들의 항의를 기록에 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읽을 때 이것은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것보다 만족할 만한 사건에 관해 제멋대로 상상을 하게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일어났던 일과 이들이 만족할 만한 소망들이 왜 성취될 수 없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일을 조용히 진행시키는 역사가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현대역사가 골치 아픈 까닭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이 기정사실에 의해 모두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역사가들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감상적이고 비역사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위 역사적 불가피성이라고 부르는 학설에 반대하는 최근의 경향을 가장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걸려드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공부할 문제가 있다면 클레오파트라의 고라는 유명한 난제가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역사는 어떤 면에서든 우연의 연속이며 이런 우연의 일치에 의해 결정된 전적으로 우발적인 원인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온갖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악티움 해전의 결과는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지요.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야지트 1세가 통풍 때문에 중앙 유럽으로의 진격을 중지했을 때 기본은 한 남자의 다리 근육에 생긴 종양 덕분에 많은 국민들의 불행이 예방되거나 연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920년 가을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국왕이 가장 아끼던 원숭이에게 물려 세상을 떠나자 이 불상사의 뒤를 이어 온갖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휴스턴 처칠은 이에 대해 이 원숭이에게 물려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1923년 가을의 일입니다. 트로츠키가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 스탈린을 상대로 다투던 중요한 시기에 들오리 사냥을 하다가 열병이 생긴 탓에 전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훗날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혁명이나 전쟁을 예견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가을철의 들오리 사냥이 가져오는 결과를 예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은 이런 문제가 결정론이라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토니오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반했다든가 바야지트의 다리에 종양이 생겼다든가 트로츠키가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과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만일 안토니우스가 한 여성에게 반한 것에 아무 이유도 없다면 그것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대한 이만저만한 신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성의 미모와 남성이 매혹되는 것과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흔해 빠진 일종의 하나입니다. 이른바 역사상에서의 우연이란 인과관계가 중단되는 것. 다시 말해 역사가 근본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연결관계가 상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리는 두 개의 독립된 인과 사슬의 충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아이자이어 벌린경은 역사적 불가피성이라는 논문의 첫머리에서
우연사관이라는 제목의 버나드 밸런슨의 논문을 인용하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의미의 우연과 인간적 결정의 부재를 이런 식으로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동은 접어두더라도 건강에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루는 인과의 연세가 일반인의 견지에서 보면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인과의 연세에 의해 단절되거나 빗나갈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과의 일관된 연세를 찾아낼 수 있으며 또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숨 돌리면서 역사에서의 우연의 문제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널리 강조되고 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이 문제를 아쉬운 대로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역사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기본은 재빨리 다음과 같은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국가가 쇠약해져 로마의 속주로 전락했을 때 로마의 승리를 공화국이라는 장점 때문이라기보다는 행운 때문이라고 여겼다. 타키투스도 고국이 쇠퇴기로 접어들었을 때 살았던 역사가인데 그는 우연에 대해 몰골해 있던 고대의 역사가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저술가들은 역사에서의 우연의 중요성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1914년 이후 더욱 뚜렷해진 불확실성과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생겨난 일입니다. 그 후 긴 휴식기를 가진 뒤 이런 주장을 제기한 최초의 영국 역사가는 벨리였습니다. 벨리는 1909년에 발표한 논문 역사에서의 다윈주의에서 우연의 일치라는 요소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것이 사회 진화의 다양한 사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16년에는 클레오파트라이코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 주제에 대한 독립된 논문을 썼습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적이 있지만 1930년대 피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꿈이 깨져버린 데 대한 환멸을 드러내면서 역사에서 우연한 것과 예견할 수 없는 것의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에서 틀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말입니다. 역사를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는 이론이 영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실존에는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철학자들이 프랑스에서 나타난 것과 때를 같이합니다. 이 주장은 주지하다시피 사르트르의 유명한 존재와 무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독일에서는 원로 역사가가 마이네케가 만년에 접어들면서 역사에서의 우연의 역환이라는 문제에 매달려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랑케를 비난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마이네케는 지난 40년간에 걸친 독일의 불행의 원인으로 우연의 연속, 즉 황제의 허영심과 이어서 군인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된 일, 히틀러의 편집광적인 성격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국의 파멸로 인해 기세가 꺾인 위대한 역사가의 정신이 파산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보물가 아닌 골짜기 줌에서 어렵사리 장애를 헤쳐 나아가고 있는 집단이나 국민에게는 역사에서의 기회나 우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 우수해지는 법입니다. 시험 성적이란 결국 제비 뽑기나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가 언제나 열등생들에게 인기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신념의 출처를 밝히는 것과 신념을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클레오파트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입에 대항해서 역사의 법칙을 지키려 했던 최초의 인물이 몽테스키유였습니다. 그는 로마인의 위대함과 몰락을 다룬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한 전투의 우연한 결과와 같은 하나의 특수한 원인에 의해 한 국가가 멸망되었다면 거기에는 단 한 번의 전투로 그 국가가 멸망할 만한 일반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했습니다. 마르크스조차도 이 문제에 관해 단 한 번, 그것도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세계사에서 우연의 여지가 없었다면 세계사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성격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우연 자체는 발전의 일반적인 경향의 한 부분이 되고 다른 형태의 우연에 의해서 상쇄된다. 그러나 발전의 가속과 지체는 이러한 우연에 좌우되며 그 우연에는 어떤 운동의 선두에 선 개인들의 우연한 성격이 포함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역사에서의 우연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셈입니다. 첫째, 우연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의 진행을 가속시키거나 지체시킬 수 있어도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의 우연은 다른 우연에 의해 상쇄되며 결국에 가서는 저절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연은 개인의 성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로츠키는 기막힌 비유를 들어가며 우연이 서로 상쇄되고 스스로 소멸한다는 이론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은 역사의 법칙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 굴절되는 과정이다. 생물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역사의 법칙은 우연의 자연 도태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불충분하고 설득력도 없는 이론이 불만스럽습니다. 오늘날 역사에서 우연의 역할은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연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이 역사를 가속시키거나 지체시킬 뿐 바꾸지는 않는다는 말은 언어의 속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게다가 우연한 사건, 레닌이 54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다는 사실 같은 것이 다른 우연에 의해 자동적으로 상쇄되고 결국은 소멸됨으로써 역사적 균형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못지않게 적절치 못한 이론이 있다면 우연이란 단지 우리의 무지의 증거, 우연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라는 견해입니다.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기는 합니다. 별의 운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별이란 뜻을 가진 유성은 별들의 운동이 규칙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들이 멋대로 공정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귀찮은 의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쓰는 방편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지적으로 태만하거나 지적인 활동에 게으른 사람으로 지배할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라 세상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진정한 역사가들은 지금까지 우연한 일로 지급되어 온 어떤 사건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며 좀 더 넓은 사건의 범주 속에 의미있게 들어맞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은 못 됩니다. 우연이란 단순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우연이라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전혀 다른 사고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사실이 선택 정리되어 역사적 사실이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모두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비역사적 사실의 구별도 항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거든 일단 그의 중요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가들이 원인을 규명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와 원인의 관계는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중의 상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은 역사 과정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을 결정함과 동시에 역사가의 해석은 원인의 선택과 정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원인 간의 상호관계 또는 한 묶음이거나
한 쌍의 원인이 가진 상대적 중요성이야말로 역사가의 해석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에서의 우연이란 문제를 푸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고생김새, 바야지트의 종양,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죽게 만든 원숭이에게 물린 상처, 레닌의 사망 등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우연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연을 어딘가에 숨겨 놓으려 하거나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사건들은 전적으로 우연인 이상 역사의 합리적 해석 속에도 또 역사가 인정하는 각종 원인들 사이의 상호와 관계 속에도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포포 교수와 아이자이어 벌린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역사적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역사가의 시도는 결코 경험 전체를 하나의 균형 잡힌 체계의 지위에 올려 놓으려는 시도와 같으며 이 시도는 역사에서의 우연의 출현으로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또다시 인용하는 것은 이 학파에서 가장 탁월하고 독자층도 많은 대표적 역사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각 있는 역사가라면 경험 전체를 포괄하려는 따위의 환상적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는 자신이 선택한 역사의 어떤 분야나 측면에 대해서조차 사실의 미미한 단편밖에는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의 세계는 과학자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의 사진 복사판이 아니라 유효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역사가로 하여금 현실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정복시키는 작업상의 모델인 것입니다. 역사가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그것도 자신의 손이 미치는 한 많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행동의 지침이 될 만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얼마 전 한 인기 있는 저술가가 과학의 성과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관찰된 사실을 담은 넉마 자루를 뒤져서 부적절한 것을 버리고 적절한 사실만 골라내 서로 이어붙여 모양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지식이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편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서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이 말은 역사가들의 정신 활동을 적절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철학자들은 물론 일부 역사가들에게도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실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존스는 어떤 파티에서 평소 마시던 양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기거화하던 길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차를 몰고 돌아오던 참인데 앞이 잘 안 보이는 막다른 골목이 나왔고 마침 골목에 있는 가게에서 담배를 사려고 길을 건너고 있던 노빈슨을 쥐어 죽였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경찰서 같은 데 모여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가 반쯤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경우라면 형사사건이 되겠죠. 아니면 브레이크가 낡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경우라면 마침 일주일 전에 그 차를 분해하고 수리한 정비소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막닮은 골목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경우라면 도로관리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겠지요. 우리가 이처럼 실제적인 문제를 분분하게 논의하고 있는 곳으로 두 명의 저명한 신사가 이름은 필요도 없을 것 같군요. 뛰어들어와서 노빈슨이 담배만 떨어지지 않더라도 길을 건너지 않았으면 물론 차에 치여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노빈슨의 담배에 대한 욕구가 그의 사망 원인이다. 이 원인을 무시한 조사는 시간 낭비이며 여기서 나온 결론도 무의미하고 무익하다는 식으로 우리를 향해 조리 있는 웅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능한
신속히 이들이 거침없는 웅변을 가려막고는 정중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문 쪽으로 끌고 가 사람들을 둘이 2번 다시 들여놓지 말라고 경비에게 당부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를 계속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침입자들에게 뭔가 대답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로빈슨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에서의 우연과 우발적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의가 완벽한 진실에 가깝고 매우 논리적입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가 거울 속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빈틈없는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옥스퍼드풍의 학식을 갖춘 작가를 또 그에 의한 훌륭한 학식의 결정을 누구 못지않게 찬양하는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와 다른 저만의 논리를 나름대로 다른 곳에 보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작가인 찰스 도지슨의 방식은 역사가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역사는 역사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본 선택 과정입니다. 돌콧 파슨스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역사는 현실에 대한 단순한 인식의 태도가 아니라 인과적인 태도의 선택적 체계입니다. 역사가는 사실의 드넓은 바닷속에서 자신의 목적에 의미 있는 사실만을 건져내는 것처럼 다양한 원인과 결과의 무수한 연속 속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의 연속을 아니 그것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의미 기준이란 역사가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의 틀 속에 이러한 연쇄성을 채워 넣는 역사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선택되지 못한 원인과 결과의 연속이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것이라서 배제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연속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도 부적절하거니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 바야지트의 종양, 알렉산드로스가 원숭이에게 물린 상처, 레닌의 죽음, 로빈슨의 애연 등이 뭔가 결과를 가져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군이 미모의 여왕에게 반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다든가 국왕이 원숭이에게 기호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담배를 죽였기 때문에 길에서 치어 죽었다는 식의 주장은 일반적인 명제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빈슨이 죽은 원인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이라든가 도로에 막다른 골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분명히 구별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로빈슨의 진정한 사망 원인인지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던 로빈슨의 욕만 아니라는 말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포의 예처럼 만일 여러분이 역사 연구가에게 1920년대의 소련 내부에서 일어났던 투쟁은 산업화의 속도에 관해서 또 아니면 도시의 인구 집중화로 식량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자극을 주고 식량을 증산하는 방법을 논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라든지 또는 경쟁 관계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야심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면 역사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것이야말로 다른 역사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레닌의 때일은 죽음이라는 우연히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러한 문제를 깊이 고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라는 흔히 인용되는 탓에 곧잘 오해받기도 하는 법 철학의 서론의 한 해결의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노빈슨의 사망 문제로 이야기를 돌려봅시다. 그의 죽음에 관한 몇몇 원인들을 살펴본 결과 어떤 것은 합리적이고 진실하며 다른 원인들은 비합리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통해 구별하는 것일까요? 이성이라는 기능은 보통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때로는 지식인들은 심심풀이 삼아 이성을 사용하는데 이럴 경우 그들은 자신의 이성을 이용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이성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설명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고 어떤 설명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어떤 목적에 유효한 설명과 그렇지 못한 설명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을 지적해보면 평소 운전자의 음주벽을 잘 단속하거나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를 엄격히 검사하거나 도로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둔다면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흡연을 금지시킴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빈잔을 들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구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역사에서의 원인에 대한 역사가의 태도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역사에서도 우리는 합리적인 원인과 우연적인 원인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전자는 다른 나라, 다른 시대, 다른 조건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성 있는 일반화를 낳고 따라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원인은 우리 이해력을 넓혀주고 깊이를 더해주는 목적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적인 원인은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도 줄 수 없고 우리는 어떠한 결론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역사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논의의 열쇠를 마련해 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목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목적에는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법입니다. 지난번 강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서의 해석은 언제나 가치 판단과 결부되어 있으며 인간관계는 해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1920년대의 그 위대했던 마이네케의 말을 빌려봅시다. 역사에서의 인간관계는 가치라는 개념 없이는 추구할 수 없다. 인간관계, 탐구의 배후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항상 가치 추구가 따르는 법이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사의 이중적인 상호 기능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현재에 비추어 과거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과거에 비추어 현재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는 이야기였죠. 안티노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코에 반했다는 식의 이중적인 목적에 효용이 없는 사건은 역사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써왔던 보잘것없는 속임수 하나를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미 이 속임수가 무엇인지 간파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속임수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제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라는 편리한 말을 끊임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란 과거와 미래를 갈라 놓은 가공의 선이라는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현재를 운운하면서도 저는 이미 현재와는 다른 시각적인 차원을 논의 속에 몰래 집어넣어 왔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동일한 시간 개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관심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선은 사람들이 현재에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역사는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며
전통이란 과거의 관습과 교훈을 미래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기록은 미래의 세대를 위해 보관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호이 증거는 역사적 사고란 언제나 목적론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찰스 스노우 경은 레더퍼더에 관해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의 생각지도 않고 미래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다. 훌륭한 역사가들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미래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왜? 라는 물음 외에도 어디로? 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역사가들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미래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왜라는 물음 외에도 어디로? 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4-2편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